남들처럼 살지 않을 용기. 주영철 지음. 목적과 목표. 엄마, 난 학원 갈 시간이 되면 가슴이 뛰어. 아들에게 이 말을 들었던 순간을 엄마는 소회했다. 한 고등학생 사내 아이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밝고 쾌활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땐 축구도, 공부도 썩 잘했고 특히 노래로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였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장이 약해 학교를 못 가는 날이 잦아졌다. 병원이나 한의원을 숱하게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도 나아지는 것도 없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도 하루 수업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날들은 자주 발생했다. 학교 건물 중앙 벽시계는 사내아이 앞에도 고3이라는 허들을 똑같이 세웠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사내아이는 엄마에게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음악학원 보내줘. 의외의 말에 엄마는 잠시 난감했다. 사내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갈 때면 누나랑 노래 쟁탈전을 벌일 만치 열성적이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중학생이 되자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많이 답답해하기도 했다. 점차 목소리가 안정되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싶어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아들의 갑작스런 요청에 엄마는 즉시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심했다. 다음날 사내아이와 엄마는 시내 호숫가에 위치한 빌딩의 학원 원장실에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로부터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갈 무렵 사내아이는 엄마에게 두 번째로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취미반에서 입시반으로 바꾸고 싶어. 엄마는 한 번 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수시를 넣는 시점이었고 음악은 취미로만 하고 말겠지 생각했던 엄마는 이번엔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다. 아들, 이 길은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주 힘들고 좁은 길이야. 엄마, 난 학원 갈 시간만 되면 가슴이 뛰어. 사내아이는 단 한마디 말로 엄마의 마음 잔디밭에 길을 내어버렸다. 엄마, 힘들어도 이 길을 가볼래.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사내아이는 좋아하는 음악을 막상 해보니 너무 좋았고 한 달 만에 그 길로 진학을 결정했다. 먹먹해진 가슴을 진정시키며 엄마는 스마트폰에서 학원장님 전번을 찾고 있었다. 거실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교차 운동을 지속하여 사내아이는 예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와서 지금은 복학하여 하고 싶은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그 사내아이의 엄마는 필자의 아내다. 아니, 가슴이 뛴다는데 어쩔 거야.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가슴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젠가 아내와 둘이 차담을 나누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송 인터뷰처럼 그녀가 쏟아대는 말이다. 그 세월의 그 무게감을 함께 맞들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필자는 할 말을 잃었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틀어박혀 바윗돌 하나 마음 연못에 던져놓고 내면으로 침잠하며 고요히 가라앉았다. 바윗돌에서 올라오는 거품 방울 속에 아들의 가슴 뛰는 삶을 담아 물 밖으로 터뜨려 울리며 고요하게 강렬한 응원 지지를 보냈다. 누구나 가슴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빗속을 달려가 만난 유명 드라마 작가가 가슴에 구멍을 낸 말이다. 하늘에도 구멍이 났는지 줄줄 흘러내린 비가 목요일 오후를 수채화로 채색한 날이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신문을 넘기다 하단 박스 안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제목에 눈이 들어왔다. 그땐 잘 몰랐는데
박스 중앙에 웃고 있던 유명 방송 작가의 선한 얼굴이 필자를 끌어당겼다. 강연장에 앉은 내내 작가의 강연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백설기처럼 따뜻하고 우아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안에 구멍이 있다. 생각 주머니 속에 생각을 굴려보라. 20대의 총명한 작가 지망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는 상대방의 아픔을 만져주는 가짜 말고 진짜 생각을 받았으면 글이 나온다. 세상에 이미 있는 화려한 것들 말고 없던 것을 끄덕끄덕 하면서 끌어내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꼭 책을 내보고 나오면 기뻐할 수 있게 한 권씩 보내달라. 짧게 쓰라. 거짓 말고 진짜를 쓰라. 쓰라. 그날 필자의 스프링 노트에 적힌 요약이다. 가슴 안에 구멍이란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밑줄이 쫙 그어져 있었다. 당시 내 첫 졸고가 세상에 나오려 출판사에서 마지막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중이었다. 유명 작가가 출간책을 받으면 기뻐하겠나니 나오면 보내드려야겠다 싶었다. 실제 필자의 첫 책이 태어나고 보내드리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주소를 알 길이 없어 보내진 못했다. 강연 말미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손을 들었다. 강연 중 극적거린 시 한 편을 소개하겠다며 낭송했다. 비가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다가 마당에 자라는 잡초를 보면 저놈의 잡초 라는 내용이었다. 한 무명 시인이 웃으며 잡초를 터부시했던 그 순간 문득 의문문 하나가 휙 지나갔다. 왜 어떤 건 잡초고 어떤 건 꽃일까? 지금도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의문사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모름지기 작가란 이름 없는 잡초이기보다는 향내 품으며 제 가슴의 명패 정도는 단 풀꽃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작가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작가라면 자기만의 향기는 품고 있어야 하니까.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왜 Why라고 묻는 목적과 누구, who인지를 묻는 의미를 찾게 돕는 유인책일 테니까. 누구나 가슴 안에 구멍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각자의 가슴 구멍 막에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목적지가 새겨진 방향 표지판은 목표라는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 세워두어야 한다. 안 풀리던 일을 놓고 씨름하다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술술 풀렸던 기억이 없는가? 무슨 문제든 내가 주인이다 하고 달려들 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준비를 한다. 주인 눈 2개가 하인 손 1000개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서양 속담이 그냥 나왔겠는가? 내 삶의 거실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도 아니요 남의 집을 방문한 손님도 아닌 품격 있는 주인으로 서야 한다. 상황마다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손님 자리로 가앉든가 하인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즉시 내 안에 묵인된 하인으로서의 관계를 계약 해지하고 손님처럼 가장했던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주인된 위치로 빨리 복귀해야 한다. 국가가 주인인 기업에서 참주인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전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 수십 명의 검사관과 공사감독이 매일 점검했는데도 발견 못한 불량을 한 번 휙 둘러보고 찾아냈다는 그의 일화는 유명하다. 소위 그의 눈썰미는 진정한 주인의식이 기반이었고 지금도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자기 묘비명에 여기 진정한 주인으로 살다간 이 잠들다 라고 새기기를 원한다면 내면의 화선지에
임재 스님의 수처 작주, 입처 개지는 기본으로 써놓아야 할 듯하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 라는 뜻으로 매 순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삶의 한목적적 길을 가라는 깨우침이 아닐까. 삶의 목적은 결국 자신 안에 자기와 만나는 것이다. 그 만남으로 연결되고자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안의 혁명가로 살아야 한다. 이런 혁명가의 삶만이 자기가 주인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목적과 목표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 둘 다 삶의 길 위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깃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하게 혼동되는 낱말이자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크다. 먼저 네이버 사전 검색을 통해 두 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해보자. 심부름을 가려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아야 하죠? 물건을 산다거나 이야기를 전하러 가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을 목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표는 이루고 싶은 것 또는 이루려고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해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다음은 조직이나 개인의 삶에서 확립해야 할 미션, 비전, 가치와 한방향 정렬을 통해 심화 단계로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 윤정구 교수가 진성 리더십에서 명료하게 제시한 내용이다. 사명은 비전의 목적지이다. 비전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다. 하지만 실상에서 개인들이나 회사는 한번 비전을 달성한 후 그곳이 목적지인 양 그곳에 안주하다 몰려오는 변화의 힘을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비한 비전을 추구하는 회사들도 반드시 탈선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반드시 탈선한다. 복권 당첨은 한 차례의 비전을 영화에서처럼 완벽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복권 당첨을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이 착각은 자신이 모는 삶의 기관차를 멈춰서게 만든다. 사명과 일렬로 정렬된 비전, 즉 목적지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율된 비전이 중요하다. 비전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열정의 발전소를 만드는 작업이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가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치는 사명에 이르는 의사결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철책선 역할을 한다. 가치 단어의 숫자는 3개 내지 5개 정도가 적절하다. 이처럼 목적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존재의 이유이자 방향성이다. 위 내용에서 보면 사명이 목적에 해당된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타깃이다. 여기서는 비전이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목표를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오름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항상 목표를 선행한다. 삶의 목적은 가슴이 뛰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자기 삶의 목적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끓어야 맞지 않을까? 삶에서 목적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 어디서건 참다운 자기라는 집을 짓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전문 코치로서 필자는 코칭에서
목적은 목표 플러스 의미라고 말한다. 가능하다면 삶의 북극성과도 같은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고 나면 상황마다 또는 주제별 목표를 세운 다음 목적과 한 방향 정렬시키면 된다. 그런 다음 가치 발견을 돕는다. 마지막 코칭 세션을 통해 기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가치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실행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고 했다. 이 말을 아이작 뉴턴이 했는지 마태 효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마태 효과란 어떤 성과물에 대한 명칭이 원래 발견자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이미 명성이 높은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현실 속 거인을 찾아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말하는 것이다. 5년 또는 10년 후에 당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문 코치로서 코칭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화살표 방향을 가끔씩 스스로에게도 돌린다. 코치라면 셀프 코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 강령에도 들어있듯이 기본 자세이다. 필자는 10년 후 내 삶의 그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난다. 왜냐하면 벽에 붙어있는 비전 선언문의 주인이 미래 현재로 와 있으니 그럴 수밖에는. 코칭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물으면 대부분 구분 없이 행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각자의 그 행복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을 통해 구체화해 들어가게 된다. 만약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똑같이 물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주인 만나는 거요 라고 할 것 같다. 개의 행복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기대어 자꾸만 딜레이 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면 그것은 목표에 가깝다. 10년 뒤건 죽기 직전이건 간에 희망이 있으니 물론 나쁘지는 않다. 지금 행복하다면 북극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목적 있는 삶이다. 목적적인 삶과 목표 지향적인 삶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목적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라 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발효된 지혜의 주인으로서 순간순간 행복 빌딩을 지어간다면 그것이 곧 목적 기반, 목표 지향적 삶이지 않을까. 이 책은 코치적 삶으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위한 에세이식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주영철 작가님과 인연이 닿게 되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강사, 멘토,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연한 기회로 저도 코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칭은 삶의 목적이나 리더십 향상을 위한 1대1 상담 형식의 교육인데 작가님의 코칭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고 현재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낭독했던 제3장의 18 목적과 목표라는 주제의 내용과 코칭에서 연결된 부분이 감명 깊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코칭 전에 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진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지쳐있기도 했고 열정이 사라진 시기였죠. 코칭 중에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도 못하고 있었죠. 코칭님의 말씀 중에 누구나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에게 가치 있는 일과 재미있는 것, 찾은 목표는 이미지화해서 실현된 미래를 생각하며 행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는 미래 현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 찾은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일과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일, 저는 책을 읽고 배우는 과정을 갖기로 마음먹었고 현재 책 관련 컨텐츠를 계속 만들려 노력 중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께서도 책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지민 출판사에도 감사를 전합니다.